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기 바이오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할 것 없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화두인데 이런 화두 때문에 전통적인 성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도 특히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애널리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네, 그냥 다시 오래간만에. 봐도 또 그냥 좀 핸섬해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최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도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이오 섹터를 또 안 보셨던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한 그런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간단히 짚어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 작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가 성장주인가요? 성장주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제약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로 예전에는 이렇게 분류가 됐었었고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뭐 성장주로 하는데 그럼 바이오텍은 성장주고 뭐 제약 그렇게- 회사는 조금 방어주에 가깝다. 그러니까 근데 방어주 묶어서 플러스, 질문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네네. 됩니다. 일단은 그런 흐름이 저희 상반기 주식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전체가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까지 네. 한 20% 정도 빠졌었는데 네. 제약 지수는 한 17%? 그러니까 제약은 엄청 방어를 했네요. 오히려 그러면. 시장보다는 좀 방어가 됐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30% 빠졌어요. 네. 코스닥 제약 쪽은.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다른 시장 대비해서는 한 30%더 빠져서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위주인 그 코스닥은 네.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구나. 볼 수가 그러면 있겠죠. 성장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바이오텍은 확실히 그 영향을 받았고 반대로 좀 경기 방어주나 그냥 내수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덜 받아서 제가 이걸 제약 바이오를 묶어서 저희 질문이 근데 잘못된 뭐 것 같은 그런 아니요 느낌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 제바라고 안 물어보고 제약과 바이오를 따로 나눠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게 또 애매한 게 갑자기? 바이오는 또 셀트리온하고 삼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바이오라고 또 하기엔 또 애매해요. 그럼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그냥 돼요? 신약 바이오텍과 네. 그냥 전통적인 뭐 제약사들 뭐 이렇게 보면 오케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럼 미국도 뭐 바이오텍이랑 제약사들 조금 흐름이 다른가요?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듣고 일단은 싶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체크한 건 나스닥 쪽 체크를 했는데 네. 나스닥 쪽의 제약 지수는 한 20% 빠졌는데 일단 나스닥 전체 시장은 한 30% 빠졌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뭐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네.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는 그 IT, 인터넷 쪽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네. 이런 빅테크들. 쪽이 빅테크들이 많아서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나. 근데 근데 오히려 뭐 비중이 작아서 네.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잡고 보는 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들긴 드네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거에 그런 신약 개발 모멘텀들이 이런 원래는 그러니까 제약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제약은 되게 재미없는 섹터였거든요. 재미없죠. 굉장히 재미없는 섹터였는데 그 신약 개발 모멘텀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각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장의 집중과 관심 그리고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중간중간 발표하는 막 그런 학회들이 있잖아요. 뭐 아스콥부터 시작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그런 학회들이 있으면은 막 그런 학회에 어느 회사가 간다더라. 그리고 어느 회사가 뭐 어느 무슨 논문에 뭐 미팅한다더라. 초록을 발표한다더라. 또 누구랑 미팅한다더라. 어떤가 뭐 이런 거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그런 제약 바이오테크 신약 개발을 바라보는 거를 다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 팔로우업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근데 6월에 얼마 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마켓가 열렸는데 네.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번 6월은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관심 가졌던 기업들은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네.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예전만큼의 관심도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뭐 글로벌 라이센스를 뭐 몇 조 단위로 하고 난 뒤에 네. 신약이 이렇게 커? 이러면서 관심이 커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쟤들이 가는 걸 어떻게 알아?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 학회 가서 임상 진행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2015년 이후로 뭐 투자자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 네. 그런 이슈 모멘텀으로 투자는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학회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긴 시간 신약이 허가될 때까지 가는 와중에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네. 그게 뭐 무조건 잘 돼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100%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예전만큼은 좀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약 개발 열풍이 불었을 때는 그 앞단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논문 레벨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도 할 게 굉장히 많았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현실 자각 타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제가 바이오 섹터 공부할 때도 저도 막 이중항체랑 세포 치료제랑 왜 갑자기 비웃으세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번에 아스코에서 네. 제일 주목받았던 게 ADC. 네, 에이디 캐리. 그게 가장 메인이었고 네네.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치 산교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ADC 항암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N02가 네. 그게 가장 기립박수를 받을 아, 만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 치료를 유방암 환자들 중에 네. 반응률이 낮았던 부분에 있어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 일선 의사들도 관심이 좀 높은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그 항암 치료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왜 이과가 의사가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더라고요. 그런 약간 요소적인 계속 쪼개가지고 막 저희 뭐 문과도 나름 네.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번 거의 뭐 스텝스 도날리 채널 터질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 전략을 잡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회사마다 신약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 되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고 그래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는 학회 일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멘텀 플레이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되게 대단한 프로젝트니까 그냥 이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묻어두고 뭐 테슬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나는 예를 들면 오스코텍 잘 될 것 같으면 오슬라면 되겠다. 뭐 유한양행 잘 될 것 같으면 뭐 유슬라면 되겠다. 이러면서 아마 10년 갖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신약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실 자각을 하고 다시 뭔가 제약 중심의 시대가 조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제약회사도 신약 개발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혼란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그럼 투자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지 될까요? 최근에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네. 신약 바이오텍들의 경우에는 임상 연구 개발비를 외부 자금도 가져오던지 네.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금 상황이 지금은 녹록치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금을 확보한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임상 연구 개발을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장은 신약 바이오텍에 대한 비중이 높게 가져가지는 말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뭐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로 저는 뭐 결론 내리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뭐 어떤 회사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지금 제일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않을까. 최근 2분기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합병을 하면서 기존에 예전에 네.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라봤을 때 CMO 단순하게 잘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네.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합병한 이후에는 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잘 만들어주는 것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게 플러스 돼서
이제 전통적인 제약 산업에 합류하는 음.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송도에 그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외부 제약사의 그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약간 그런 CMO나 CDMO 뭐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에피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합병했다는 그 지분을 갖고 왔나 보네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네. 있던 거를 가져와서 그 2분기에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바이오 에피스는 그 바이오 시밀러들을 만들던 그 개발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큰 컨셉에서 보면은 자기가 막 개발도 하고 또 그죠, 생산 판매도 공장도 하고. 갖고 있고 뭐 좀 판매도 하고 약간 소위 다 해먹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는 네. 그랬을 거예요. 그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약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의뢰하는 입장에서 이거 짜증나죠. 내 기술을 네. 저에 써먹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좀 분리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레퍼런스 쌓고 계속 수주가 쌓이면서 네. 이제 자체만의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이제 그 업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 바이오 시밀러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셀트리온도 전통 제약사나 아니면은 그런 바이오텍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좀 할인을 받았던 이유가 약간 그 시밀러 위주로 개발을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네,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를 개발할 레벨이 되면서 굉장히 그 기업이 원래 뭐 잘하던 바이오시밀러는 완전 어마어마한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반 그런 신약의 영역까지 오게 됐다고 올라갔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했죠. 근데 네, 그 앞에 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시밀러의 할인 부분이 좀 저는 동의를 못했던 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 시밀러만 하면 좀 할인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네. 시밀러가 예전에는 셀트리온이 전 세계 처음으로 출시를 해서 네. 경쟁자가 없었죠. 네. 나 혼자 다 해먹는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는 예전에는 두세 군데가 경쟁자였으면 이제는 10군데 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아, 처음에 셀트리온만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구나. 아,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에는 그런 경로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에피스 위주로 하지만 다른 그런 신약 레벨에도 점점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제 2000년대 삼성물산 비전이었는데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였는데 약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아 이미 그런 투자도 했고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 7월이었나? 제가 뭐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700억 정도를 삼성벤처투자에 투자해서 네. 그러니까 바이오텍들에 대한 투자를 이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약에 대한 권리라든지 그런 CMO 위탁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김용수 애널리스트 자료에서 그죠. 봤었던 그런 기억이어서, 그러니까 되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생산 중심의 기업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그런 R&D가 붙은 네. 그런 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갔고,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 좀 경합이 있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자체적으로도 더 앞서 가야긴 하겠지만 결국은 또 신약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죠. 그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투자했던 삼성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러니까 삼성이 좀 이름값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돈도 많고 회사도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개발할 여유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른 회사는 이제 좀 고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R&D 자금이나 이런 거를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저희가 막 자주 그리는 그거 있잖아요. 캐시카우랑 뭐 스타랑 뭐 막 있잖아요. 뭐 돈 잘 버는데 뭐 하는 거랑 뭐 그리고 이렇게. 든든한 뒤에서 지원은 또 해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캐시카우도 있지만 네. 뭐 돈 달라고 하면 위에서 싸주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이거 뭐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이름에 맞는 명성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하고 그런 신약 바이오텍들 올해 상반기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네. 코로나라는 부분이 확실히 한번 이렇게 거쳐간 그런 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거의 종장 국면인데 그런 것들이 그 주가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흘렀고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시장이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좀 큰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대감과 이런 거에서 뭐 저희가 투자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네. 주목하자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코로나 뭐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치료제 한다, 백신 네. 개발한다. 음.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이제 이제 끝나가는 와중이니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국면이지 않나. 음.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상반기의 흐름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뭐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코로나 치료제로 관심 받았던 종근당이랑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네. 뭐 위탁 생산한다라고 네. 하는 녹십자의 십자. 경우에는 음. 뭐 하락폭이 좀 컸었죠. 네, 연초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막 30% 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코로나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코로나 부스트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네요. 이제 원래 자리로 찾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냉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뭔가 리오프닝 마스크 다시 벗고 막 화장도 이런 이슈가 있고 한데 제약 쪽에서도 그런 거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대웅제약과 뭐 작은 종목으로는 바이오플러스 한 두 종목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두 업체 다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 그 성형 수술이 아니라 네. 이렇게 막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주사로 간단하게 성형 시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보톡스와 필러 거기에 대표 주자로 할 수 있는데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미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뭐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왜냐면 마스크 벗고 네. 돌아다니니까 네. 더 예뻐지려고 하는 네. 뭐 그런 욕구. 그리고 바이오플러스는 필러를 생산을 하는데 네. 기존에 전통적으로 갈더마라든지 국내 LG생명과학 뭐 걔네들이 생산했던 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가교제라고 하는 이 히알루론산 붙이는 걸 다른 걸 써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또 다시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네. 넘어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BDD라고 하는 거를 경쟁사들은 써서 네. 함량이 한 10개라고 하면 예. 이 바이오플러스가 생산하는 거는 DVS라고 하는 네. 가교제를 써서 한 100분의 1? 아, 그 그래요? 정도로 적게 들어가서 아. 일단은 이물질이 적게 들어가니까 네. 안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경쟁력으로 뭐 OP 마진도 40% 이상 좀 높은 그러네요. 성장과 수익이 나오는 회사로 좀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종목은 많이 알려진 기업도 아닌데 그 필러 쪽이니까 또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그런 상품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 국면에서 근데 뭔가 신기술을 가지고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하이난이라고 하는 의료 관광 특구에 네. 지금 진출을 해서 기존의 필러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진출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트랙을 이 회사는 찾았었고 그 결과가 뭐 곧 나올 허가가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요? 판단됩니다. 갑자기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일단은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제약과 바이오텍 첫 번째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되게 인사이트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시점 되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좀 그런 선언적인 회사들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꾸역꾸역 자기 할 일 다 해봤던 그런 기업들을 좀 재평가하는 그런 기관들이 모든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그냥 성장주 할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할 일보다는 한 일을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럼 관련해서 이런 제약과 바이오 섹터도 이런 거에 확실히 동조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김용수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바이오플러스 같은 기업들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제약과 바이오 꼭 나눠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자주 나와주세요. 종종 나오셔가지고 그냥 개별 기업에 대한 좀 더 뎁스 있는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료 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김용수 애널리스트님이고요.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